인그로잉 네일, 내성 발톱, 파고드는 발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GIF 파일인데요. 이제 수술 과정을 단계별로 순서별로 해준 겁니다. 첫 번째는 어, 전달 마취, 그다음에 국소 마취, 그리고 추가적인 마취를 한 다음에 발톱을 자르고 제거하고 물리적으로 파괴한 다음에 화학적이나 고주파나 이런 것으로 치료하는 과정이 이 영상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성발톱은 발톱에 발생하는 또는 엄지발가락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장 많은 질환입니다. 미국, 영국, 아마 우리나라도 통계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장 많은 질환으로 보이고요. 발적, 부종, 에리테마, 이데마, 발적과 부종을 얘기하고요. 퓰런트, 고름, 그 다음에 그래뉼레이션 티슈, 아, 살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질환이고요. 이렇게 발가락 옆이 부어오르고 아프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요. 이쪽은 수술을 하고 나서 상태가 이제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수술하러 오신 거죠. 이렇게 좋아져서 이거는 같은 내성발톱 환자를 고주파를 통해서 했더니 진물이 나고 관리가 안 되고 주요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울퉁불퉁하게 자라는데 결국 나중에는 깨끗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무좀이 있는 환자가 내성발톱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에 나온 이제 발생 빈도나 이런 것을 보면 자료에서 미국에서 가장 흔한 병, 영국에서도 그렇고요. 남녀 발생 빈도는 남자에 많다고 3배 정도 많다고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 병원에서는 남녀의 발생 빈도가 그렇게 현격하게 서너 배씩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10대에 많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나온 내성 발톱 수술 환자 통계를 보면요. 2015년부터 20년까지 연간 한 9만 케이스에서 8만 케이스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병원, 제 병원의 5년간의 수술 통계인데 재밌는 것이 2015년은 한 케이스였다가 2016년 7케이스, 17년 26, 18년 66, 19년 99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처음 시작한 것, 2015년에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제가 수술을 시작한 건 뭐 199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 몸이 첫 번째 수술 케이스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내성 발톱이 있었고 내성 발톱을 다른 선배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했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 발을 제가 마취하고 제가 수술을 했고 완치를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수술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수술을 꾸준히 계속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왜 안 했느냐? 이게 비용이 참 처참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환자들이 계속 오니까 하나둘씩 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제 주머니에는 돈이 많이 쌓였느냐? 이것으로는 절대 쌓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입니다. 특히 외과 의사의 현실입니다. 예후는 꽤 좋은 편이고요. 외국에서는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수염도 생기고 전신 감염도 생기고 폐혈증도 생기고 발을 절단하는 일도 생기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만약에 있다면 내성 발톱이 있고 당뇨가 심한 분들에서 절단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성 발톱을 3단계로 구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중증이냐, 중간이냐, 중등도냐, 중증이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가치료로 관리로 나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재발을 해서 병원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간별 진단할 것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절종, 봉소염, 비만, 발톱 무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내성 발톱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는 혈액 검사도 하고 진균 검사도 하고 영상 검사도 하는데 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충분히 수술을 통해서 완치시킬 수 있고 다른 질환이 있다 해도 완치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악화시킬 만한 요인은 발톱 관리를 잘 못하거나 발에 신이 꽉 끼는 신을 신었을 때, 그리고 발톱에 선천적 이상이 있거나 땀을 많이 흘리고 비만인 경우에 발생하고요. 약물 중에는 에이즈약 그리고 여드름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를 본 일은 없고요. 다만 무좀일 경우에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존적 요법은 제일 흔한 게 발톱 밑에 코튼을 넣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데 제가 해보니까 냄새나고 번거롭고 귀찮고 교환해야 되고 하는, 또 뭐 엄지발톱 쪽에 양말만 펑크가 구멍이 계속 나는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존적 요법에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수술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어,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의 경우인데 아까 얘기한 봉소염, 골수염, 전신감염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외국엔 켈로이드 체질이 많기 때문에 켈로이드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발을 계속하기 때문에 참 괴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비수술적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면 거터링이라고 해가지고 발톱 밑에다가 튜브를 넣어서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테이프를 굽는 방법도 있고, 와이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발톱 밑에 솜을 넣어서 안 아프도록 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발톱 밑에다가 그 플라스틱 튜브를 넣어서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KD 와이어라고 해서 발톱이 밑으로 파고들지 않도록 들리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것도 빼고 나면 결국 다시 재발하는 것을 저는 외래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과적인 치료를 선택하는데, 외과적인 치료는 발톱을 다 뽑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하기도 하고 그 안쪽에 발톱 자라는 부분만 잘라내기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발톱을 부분적으로 잘라낸 다음에, 잘라낸 이후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발톱 뿌리 부분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 수술의 문제도 역시 어, 마취로 인한 통증과 함께 재발률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발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적인 발톱 절제를 하고 나서, 제거를 하고 나서 약물, 페놀,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라는 약물, 트리클로로 아세틱 애시드라는 약물, 이런 것으로 파괴하거나 다른 것으로 또 냉동으로도 파괴하고 그러는데, 제가 흔히 쓰는 방법은 전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고주파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음 물리적으로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 관리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진물이 계속 분비되기 때문에 그 진물을 적절히 제거하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고, 소염제를 사용하고 발이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물에 너무 젖지 않도록 그런 정도로 잘 해주면 잘 회복이 됩니다. 참고로 이 여기에는 뭐 항균 비누를 사용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외국은 발 관리하는 전문가도 있고
피부과 전문가도 있고 정형외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죠. 뭐 예방을 하기 위한 것들은 발을 깨끗이 하고 건조하게 해주고 다치지 않게 해주고 신이 꼭 끼지 않도록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그러니까 보존적 요법을 할 때도 이부프로펜 같은 약물이나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통증을 조절하는 약물들, 소염 진통제라고 하죠. 그런 약물들을 복용을 해서 급성기에 통증을 조절해 볼 수 있고요. 수술 후에도 이런 약물을 사용하면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이 환자는 참 기억나는 환자인데 아, 삼촌뻘 되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몇 번 했는데 이렇게 재발을 해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지인이기 때문에 제가 잘 설득을 해서 한번 수술을 했고 이 학생이 대학생 때 다시 만났는데 재발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핀서 네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발톱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양상으로 자라고 있고요. 엄지발톱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는 그 새끼발가락까지 이렇게 안으로 굽으면서 자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에서 토니켓을 감고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전달 마취를 한 다음에 국소 마취를 하고 발톱을 제거하고 안에 있는 뿌리를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동영상이고요. 앞서도 한번 보셨죠? 이렇게 심하게 된 케이스도 수술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 예전에는 이 위까지 절개를 해서 안에 뿌리 부분을 파괴했는데 이렇게는 하지 않고 이 정도의 그 기구를 이용해서 안에를 잘라낸 다음에 피부를 절개하지 않죠. 발톱만 뿌리 부분까지 제거한 다음에 거기를 큐렛이라는 걸로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고주파나 약물로 파괴를 하게 됩니다. 제거하는 부위는 이렇게 피가 나와 있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피가 나오는 부분이 붙어 있던 부분을 제거해야 재발률을 현격하게 낮춰 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고요. 수술 후에는 이런 치료 재료를 이용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불편도 줄이고 감염도 줄일 수 있고 재발도 줄일 수 있다. 요약을 해드리면 이 전 내성 발톱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그 마취에 대한 통증의 두려움을 심각하게 갖고 있고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이걸 수술하겠다고 수면 마취를 한다거나 전신 마취를 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전달 마취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충분히 안 아프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 마취 이후에 그래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국소 마취를 추가하고 지혈대를 감아서 마취도 효과를 배가시키고 또 출혈도 줄이는 그런 방식을 선택해서 수술을 한다면 통증이 적으니까 환자의 협조도 좋아지고 또 뿌리 부분을 제거하는 데에도 별 무리가 없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부분을 제거해도 발톱 뿌리 부분을 제거해도 수술 후의 통증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외, 발톱 외측 필요한 부분을 절단하고 기지를 제거한 다음에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매트릭스 부분, 뭐 루트가 아니라 매트릭스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하게 되면 불편함도 줄어들고 통증도 줄어들고 재발률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외국과 다른 환경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발톱 수술의 경우에 미국은 약 1000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냥 살고 있죠. 그리고 브라질 교포가 한 번 제게 찾아와서 수술을 받고 간 일이 있는데 이분 얘기가 더 황당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 발톱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발톱 관리하는 사람이 몇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할 때마다 1회에 5만 원씩 받는다고 그래요. 한국의 수술비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의 발톱 관리하는 사람은 건물을 몇 채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에서 재발 없이 수술을 해주는 외과 의사는 건물을 한 채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잠깐 마취하고 하루 이틀 약간 불편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최악의 경우에 재발했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간 편안하게 살고요. 잘 선택해서 운이 좋거나 잘 선택해서 재발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에 있을 수도 있고 국내에 있을 수도 있지만 국내에 있다면 외국에 있다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보존적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국내에 있다면 보다 현명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시면 좋겠다 하면서 이 내성 발톱이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살 수 있고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